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준비한 주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산업의 미래인데요. 다소 제목이 거창하긴 하지만 이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에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어떻게 특허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화가 된 판례 2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제 개괄적인 설명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1984년에 미국 해치만 왁스만법에 의해서 최초로 법제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계기로 이제 도입이 되었지요.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자에게 후발의약품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허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이제 약사법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그렇게 통보된 특허, 그러니까 선발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가 허가 당국에 통보되어 있을 경우에 그 특허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다른 제네릭 제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약사법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규정이 저희 시행되게 된 취지는 일단 선발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이용하면서 후발의약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그 선발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시행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게 제가 그거를 도식화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이 슬라이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매우 간단하신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특허권자, 즉 선발의약품 제약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에 이제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가 그 특허와 관련된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한다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허가를 내줄지 심사할 경우에는 그 특허와 별개로 허가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발의약품에 관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후발의약품의 품목 허가 절차에서는 선발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 이제 특허권자 입장에서 별도로 그 3번처럼 특허 침해 분쟁을 제기하고 그게 판정되면 후발적으로 이제 후발의약품이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후에 관해서는 시행 전보다는 도식이 조금 복잡해졌지요. 이제 식약처에다가 후발의약품 제약사가 후발의약품 관련된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제 특허가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숫자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우선 왼쪽 아래에 그 품목 허가권자, 그러니까 선발의약품을 개발한 선발의약품 제약사 입장에서 그 선발의약품 관련된 특허가 있을 경우에 그 특허를 이제 1번과 2번, 그러니까 신약을 허가를 받으면서 2번 식약처에게 특허를 등재해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해당 신약과 관련된 특허임이 인정이 되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특허 목록집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입장에서는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때부터 이 등재된 특허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회피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하든 아니면 특허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든 특허 도전을 해야 합니다. 특허 도전을 해놓고 3번과 같이 이제 식약처의 대상으로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후발의약품 제약사가 이렇게 허가 신청한 이후에 허가 신청한 사실을 4번, 그러니까 선발의약품 제약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의약품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통지를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5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응소하거나 아니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6번 판매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고요. 그럼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후발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제한을 걸 수가 있고 이 판매 제한 가능 기간은 9개월입니다. 만약 이 사이에 후발 의약품 제약사가 특허 도전한 상황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후발 의약품 허가 신청자는 시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이라는 제도가 또 더해져 있는데요. 후발 의약품 허가 신청자 중에서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고 최초로 특허를 도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위 나머지 후발 의약품 제약사보다 우선적으로 9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를 붙여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렇게 후발 의약품의 그 허가 단계에서부터 등재된 특허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의약품이 최초 허가를 받고 그러면 선발의약품 개발사 입장에서는 관련된 특허를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특허가 의약품 특허 목록집에 등재되게 되면 아래에 이제 후발 의약품은 그 해당 특허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후발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내에 그 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사실을 그 선발 의약품 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선발 의약품 회사 입장에서는 침해 소송을 하면서 판매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판매 금지가 9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특허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는 9개월 동안 다른 후발 제약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들 이제 추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다 빨리 그 특허에 도전하면서 후발 제약에 관해서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게 되고 따라서 신약의 안유 자료를 활용하려고 많이 이제 개발의 전략을 짜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신약자 입장에서는 관련 특허를 확보해서 등재를 하려고 하고 그 특허권에 기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선제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의약품 특허 목록집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는 그 등재 특허는 약 2,829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신 사항이고요. 관련 특허에 관련된 의약 품목과 주성분 그리고 그 특허의 번호와 존속 기간 등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 특허 도전을 최초로 하고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최초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389건의 우선 판매 품목 허가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그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의약품하고 그다음에 우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 품목 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제네릭에 비해서 9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 제약사가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를 하되 최초로 특허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일로부터 9개월 내에 특허 심판 소송 도전하셨던 거에 대해서 승소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형적인 우판권 허가를 득한 사례입니다. 액투스 매트정이란 제품인데 원래 선발 제약사는 허가권자 T사입니다. PMS는 2014년이었고 관련해서 등재된 특허의 만료가 2023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에 침해하지 않으면서 후발의약품이 나오려면 사실은 2023년 10월 7일이나 돼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특허에 대해서 국내 8개사가 K사를 포함한 8개사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K사가 제일 먼저 회피를 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요. 말풍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라는 표시인데 K사와 7개사는 모두 최초 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표에 보시면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일이 약간 다른데 그중에 K사만 제일 먼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요건이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하고 나서 9개월 내에 해당 심판 소송을 승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2017년 4월 24일에 승소하면서 이 요건까지도 다 갖췄죠. 그래서 8개 회사 중에서 제일 먼저 허가 신청을 한 K사에서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고 아까 보여드린 의약품 정보 통합 정보 시스템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이 17년 2월 28일이었으니까 일정한 허가 심사를 받고 허가 득하고 약가 등재하고 판매 가능한 날이 2017년 9월 7일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9개월 동안 K사만 나머지 7사를 제외하고 K사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후발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허 도전을 좀 더 활발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심판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에는 무려 140여 건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된 심판 소송이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심판 소송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이 왼쪽에 동그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데요. 아무래도 도성물 특허에 대해서 좀 조성을 달리 해가지고 회피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심판부에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특허 무효 심판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들의 순으로 심판과 소송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에 식약처에서 발행했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영향평가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거고요. 물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영향평가를 하도록 약사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요. 분쟁도 많아졌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조기화하는 제도의 취지대로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투스 매트정의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제도의 도입 이전에 비해서 후발의약품이 3개월 정도 시장에 조기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특허 도전을 하고 회피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관련 R&D 인력이라던가 R&D 비용에 투입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발행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R&D 비용이 3억 4천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관련 인력도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 최근에 이슈됐던 판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소위 솔리페나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판례인데요. 제품명, 그러니까 선발의약품의 제품명은 베시케어정이었습니다. PMS 2013년도에 만료가 되고 관련된 특허가 물질 특허였는데
이 해당 물질 특허가 그 존속 기간이 한번 연장이 됐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존속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연장 등록 공보를 살펴보시면은 그 아래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일반명, 그래서 그 연장되는 대상으로서 숙신산 솔리페나신, 그러니까 숙신산염까지 기재를 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베시케어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시케어정의 주성분인 숙신산 솔리페나신으로 이제 연장 출원을 해서 연장이 인정돼서 등록이 되었던 거고요. 이제 이 연장된 물질 특허를 보고서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염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이 아니고 뭐 푸마르산염이나 타르타산염이나 이런 염을 달리 붙여서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이 연장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면 존속 기간 연장 특허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케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연장된 기간 동안의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제 솔리페나신이라는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 범위가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 숙신산 염까지 미쳐서 다른 염을 붙이게 되면 회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논쟁화되었던 이유는 관련된 조항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시는데요. 이제 95조에 보시면 특허법 95조에 보시면 연장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건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대해서만 미친다, 특허권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유효 성분이냐, 아니면 염까지 붙인 주성분이냐, 아니면 베시케어정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오갔었고요. 이제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일단 심판부에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사건에서는 처음에 청구를 인용했었습니다. 즉 후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줘서 이건 회피다. 그래서 제품이 나와도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선발 제약사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심결취소 소송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회피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또 선발 제약사가 이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갔는데 이게 회피가 불인정이 되면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 솔리페나신 예를 들면 뭐 푸마르산염이라 하더라도 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최초의 법리를 제시한 거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슈화가 됐었고요. 이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에는 이렇게 유효 성분이 같지만 염이 다른 경우, 염만 다른 경우에는 이 권리 범위가 미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해당 염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느냐, 염 선택의 용이성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치료 효과나 용도가 특허하고 그리고 후발 제약 의약품하고 아니면 확인 대상 발명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동일한지 실질적 동일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였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대법원의 법리 설시가 있었고요. 적어도 이 솔리페나신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발 의약품은 2015년 12월 28일이 이제 목표였지만 이 분쟁에서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2017년 7월 13일이 지나서야 이제 허가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자이프렉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의학 쪽의 약가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선발 의약품의 약가가 100%라고 했을 경우에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나와서 보험 약가가 등재가 되게 되면 그 선발 의약품의 약가가 7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해당 제네릭 약가가 59.5%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네릭이 3개 이상이 되고 1년이 경과하면 53.5%로 약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자이프렉사전 관련해서 등재 특허가 있었고 그 특허에 대해서 후속 발매 회사 H사와 M사가 그 특허가 무효다라고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그 심판 단계에서는 기각이 돼서 특허가 유지가 되었다가 특허 법원 단계에서 무효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무효임을 판결을 받고 나서 이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10년 11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허권자가 다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특허가 결국에는 유효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발의약품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H사와 M사를 그 상대로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특허가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네릭을 출시했으니까 이거 특허 침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였는데요. 아까 약가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제네릭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선발의약품의 약가가 70%로 인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발의약품, 그러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 인하된 그 금액만큼의 손해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다. 그래서 그 손해 또한 후발의약품 그 개발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특허 침해가 인정됐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제 2심 판결이 난 이후에 4년이 지난 최근, 그러니까 11월 26일에야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주 따끈한 사건인데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네릭 의약품 발매사의 위법성하고 그 인과관계는 모두 부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특허 법원의 판결을 신뢰해가지고 그 퍼스트 제네릭을 냈을 경우에 그 선발의약품의 오리지널 약가가 70%로 떨어지는 것은 관련된 약가 제도에 따라서 된 것이지 이 후발의약품 개발사의 어떤 위법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손해를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 물어야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국내 제약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특허 도전에서 성공을 하면 후발 그 의약품을 출시하는 데 조금 부담을 덜게 된 거고 그래서 특허 도전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길면 길고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